정치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통 우리가 남북한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면 GDP나 군사력 같은 좀 딱딱한 통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숫자로만 보면 그 차이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거대한 담론 말고요. 정말 한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본 두세 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시선으로요? 네.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을 때 한 인간이 겪는 그 충격과 깨달음, 그 생생한 기록이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북한의 최고 엘리트 오페라 가수였던 김훈 씨의 회고록과 정책 메모입니다. 말 그대로 혁명의 무대, 그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인데 인생이 아주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 한 사회를 움직이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요? 네, 통제와 감시인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동기부여인가? 이 김훈 씨의 여정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온몸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체제에 가장 충실한 예술가였던 그가 어떻게 상상조차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바뀌기 전 평양에서의 김훈 씨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겠죠. 북한의 5대 혁명가극 중 하나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주인공 감용역을 맡았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위상인가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북한 예술계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점이요? 네, 국립 오페라 극장의 최고 가수였으니까요. 심지어 해외 공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층이었죠. 러시아, 중국을 오가면서 외부 세계를 경험할 기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처음부터 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탈북을 꿈꾸던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네요?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체제가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깊은 골짜기 지나는 연기 같은 전쟁 가요를 부르면서 체제를 선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시각이 특별한 이유죠. 그는 외부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심장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극적인 거고 그가 나중에 겪는 그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한 거니까요. 그랬던 그의 인생의 균열을 일으킬 사건, 바로 제10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였습니다. 자료에 묘사된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숨이 막더라고요. 그렇죠. 그 분위기. 모든 테이블마다 감시하려고 북한 보안원, 그러니까 보위부원들이 딱 버티고 앉아있는 그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요. 개인적인 사연도 참 안타깝죠. 김훈 씨 아버지가 수년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는데 계속 거부당하다가 마침내 허락이 나기 불과 1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한의 고모를 만나러 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모가 너무나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네, 그걸 보면서 남한은 영양 상태가 정말 좋구나라고 처음으로 막연하게 느꼈다고 해요. 북한에서는 좀 보기 드문 건강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체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선물 바구니 사건이요? 맞아요. 남한 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들을 위해 과일이랑 술이 담긴 선물 바구니를 준비했는데 북한 측에서 독이 들었을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전부 압수해버리죠. 정말 어이가 없는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며칠 뒤에 평양에 돌아왔는데 장마당에서 바로 그 선물 바구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걸 목격했다는 거. 네. 인도주의적인 행사에 상징적인 선물이 결국에는 체제 관계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한 그 현장을 본 겁니다. 이건 그가 어렴풋이 알던 부패의 수준을 넘어서는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준 첫 번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바꾼 순간이 찾아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고모가 그의 손에 몰래 쪽지 하나를 쥐어주죠. 네. 거기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믿을 수 없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3억 원. 자료를 보니까 그의 첫 반응이 고모가 치매가 오셨나 였다고 하죠. 그럴만도 하죠. 네.
당시 북한에서 3억 원이라는 돈은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였으니까요. 그가 살던 세상의 화폐 단위로는 의미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숫자였던 겁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의 동기가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 배경이 중요하죠. 네, 그가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신들이 널려 있는 걸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3억 원은 사치가 아니라 굶주리는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처럼 보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순진한 계획을 세워요. 탈북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받고 곧바로 북한으로 돌아오겠다. 딱 이 계획이었어요. 와, 그냥 돈만 받아서 돌아올 생각이었더니 이게 가능한 계획이라고 정말 믿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그 통제된 사회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의 생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그도 남한 사람과 접촉하는 게 반민족행위라는 엄청난 중죄에 해당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공포가 정말 엄청나게 충돌했을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공연 때는 감시가 너무 심해서 연락할 엄두도 못 냈다고 하죠. 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중국에 갔는데 거기서 모든 계획이 틀어집니다. 네, 중개인을 통해 들려온 소식이 고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비극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 그럼 돈을 받을 길도 사라졌고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접선 시도가 북한 당국에 알려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결국 그가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서 남한행 비행기에 오른 건 계획된 탈북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거대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려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던져지게 된 거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캄캄한 밤 인천공항에 거의 다 와서 비행기 창문 너머로 처음 본 서울의 야경을 묘사한 대목이요. 뭐라고 표현했죠? 온통 불바다야. 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전기가 부족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일상인 평양이나 북한의 농촌 풍경만 보고 살던 사람에게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불빛은 거의 초현실적인 경험이었을 겁니다. 충격을 넘어선 경외감 같은 거였겠죠? 네, 맞아요. 그가 마주한 첫인상들이 정말 흥미로워요.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가에 불이 환하게 켜진 병원들이 질비한 걸 보고는 아, 병원들. 네, 아, 이래서 우리 고모가 90세가 넘도록 건강하셨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연결지었다고 하죠. 아주 중요한 관찰입니다. 그건 그냥 건물이 많다는 걸 넘어서 사회의 의료 시스템과 복지 수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압도했던 게 도로 위의 자동차들이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엄청난 수의 화물차. 그는 그 화물차 행렬을 보자마자 아, 남한은 역동적인 수출주도 경제구나 하고 바로 깨달았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경제학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그저 눈앞의 풍경만으로 한 나라 경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잖아요. 바로 그게 보이는 기반 인사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불빛, 병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화물차들. 이게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경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그 시각적 충격이 너무나 강력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조차 잠시 잊을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대단했나 봐요. 그렇죠. 고속도로 위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이 끝없이 이어지는 걸 샘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표현한 대목에서는 예술가로서의 감성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념 교육으로 평생 쌓아올린 장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순간이었을 겁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 어떤 선전이나 교육보다 더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각적인 충격이 전부가 아니었죠. 진짜 그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든 건 하나원이라는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 가서 던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가 평생을 살아온 북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아주 순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원 직원에게 여기서는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죠. 북한에서 조직 생활이라고 하면 매주 의무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당생활 총화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네, 개인의 모든 삶이 조직에 보고되고 총재되는 시스템의 핵심이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발적인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었던 거죠.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네요. 평생을 조직과 통제 속에서 살던 사람이 이 거대한 사회가 사실은 개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동기로 굴러간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김은 씨가 경험한 아하의 순간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에게 이 개념을 설명해 준 사람도 다른 탈북민 출신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 직원이 이렇게 설명해 줬다는 거죠. 남한 사회를 움직이는 통제 장치는 정치적 감시가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 동기입니다. 경제적 동기, 즉 돈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그 보상이 국가나 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누가 시키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북한 체제는 근본적으로 인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반면에 남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신뢰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동기를 생산성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이 내가 평생 배운 모든 것이 싹 거짓말이었다는 거였죠. 정말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하는 경험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 목표도 180도 바뀝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북한의 남은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목표가 바뀌죠. 이를 위해서 남한 친척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고 고모가 남긴 3억 원 상속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돈이면 가족을 데려올 브로커 비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생각엔 자신의 힘으로 이 새로운 사회에서 온전히 성공해서 가족을 데려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해내겠다는 다짐이었죠. 일종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걸 주체성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주체성의 회복이요? 네. 더 이상 운명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그렇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가 북한과 비교하며 느꼈던 구체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특히 농업 분야요. 아, 맞아요. 남한에서는 농부 한 명이 트랙터 같은 기계로 거뜬히 해내는 일을 북한에서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을 총동원해야 겨우 해낸다는 비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산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개인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도구가 결합됐을 때와 강제 동원과 비효율적인 노동력이 맞붙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였던 예술, 무대 장비에 대한 비교는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랬을 거요. 남한의 최첨단 음향이나 조명시설을 보면서 북한에서 쓰던 그 조악한 중국산 장비를 떠올렸다고 해요. 무대 조명을 한 번 켜면 바로 타버리는 수준이었다고 표현했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유학을 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적 자유, 이런 건 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는 최고의 예술가였지만 결국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갇혀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던 그에게 하지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북에 남겨두고 온 아들과 손자가 그와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발각돼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활동 때문에 가족에게 더 큰 해가 갈까봐 몇 년 동안 자신의 신상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걸 막으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마지막 속박에서 풀어주게 되거든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가장 끔찍한 상황에 처하자 그는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다고 결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감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비로소 예술가 김훈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한때 국가의 선전 도구였던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온전히 그 자신의 것이 된 겁니다. 너무나 슬프고도 아이러니한 자유죠. 오늘 우리는 김훈 씨의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통제된 사회의 최고 엘리트 예술가가 도시의 불빛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감각적인 현실에 처음 충격을 받고
이어서 사회가 국가의 강제가 아닌 개인의 동기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지적으로 눈을 뜨는 과정. 한 인간의 세계관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이야기였네요. 네, 그의 이야기는 경제나 자유 같은 거대한 개념들이 결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비행기 창문 너머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도로 위 화물차의 행렬 속에서 느낄 수 있으며 농부 한 사람의 밭에서 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라는 것을요. 김훈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과 사회를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김훈 씨의 가장 큰 깨달음은 한 사회의 진짜 힘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동기를 얼마나 잘 해방시키느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어쩌면 명시적인 통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시스템이나 오래된 관성 때문에 아직 충분히 해방되지 못하고 갇혀있는 잠재력은 없을까요?